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 배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 배웠고요. 이제는 해밍웨이를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작가 해밍웨이,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를 찾아서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밍웨이의 여권 사진입니다. 키가 183이나 됐고요. 그리고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를 우리는 미국 출신, 미국 작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20세 이후 성인이 돼서 다른 나라에 굉장히 오래도록 살았고요. 그래서 해밍웨이를 국제적인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밍웨이 작품 중에 미국을 배경으로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작가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출신이니까 이제부터 네, 미국 작가라고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이고요.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아까 1차 세계대전 네, 참전했습니다. 구급차 운전병으로 참전했고요. 또 각종 특파원, 종군 기자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국의 전쟁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기사를 썼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네, 쿠바입니다. 노인과 바다 할 때 쿠바 네, 그 중에서도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되었던 코이마를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밍웨이가 좋아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을 오늘 살펴볼게요. 네, 해밍웨이는 매우 국제적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노인과 바다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는데 그때 국적은 명예 쿠바인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적인 그런 인물인 거 맞죠? 그 다음에 해밍웨이의 작품에 굉장히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네, 조용필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작품을 보고 네, 만든 노래가 되겠습니다. 해밍웨이 작품들은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도 있고요. 이런 작품들 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밍웨이는 언제부터 알려졌을까요? 바로 네, 해밍웨이가 지금 잘생기고 덩치도 되게 좋은데 싸움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작가랑 어떤 평론가, 시인이자 평론가인 맥스 이스트먼과 한 배우가 해밍웨이를 놀려서 싸움이 됐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요. 해밍웨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운 걸까요? 네, 네. 평론가인 맥스 이스트먼과 배우가 뭐라 했냐면 해밍웨이 너 가슴털 그거 가짜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걸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문 기사에 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자기의 작품들이 영화로 많이 알려졌는데 감독이 내 의도를 잘 파악 못하고 제대로 못 만든 것 같아. 그래서 감독과 시사회에서 두제비를 하다가 이것도 신문 기사로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먼저 해밍웨이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네, 성문 종합영어에 해밍웨이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어가 별로 없고 단문으로 딱딱 공부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해밍웨이를 영어 공부하면서 네, 어떤 작품으로 나 원서로 공부할래? 해밍웨이 작품 강추입니다. 제일 공부하기 편한 작품이 해밍웨이 작품일 거예요. 네, 해밍웨이의 작품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대표 작품이라고 하면 이 노인과 바다, 노벨상으로 받은 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인데요. 이 노벨위원회에서는 상을 줄 때 한 작가의 한 작품만 보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그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고 야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거에 상을 주는데요. 이 노인과 바다는 다른 작품 보지 않고 이 한 작품만
보고서는 선정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만 받냐? 아니죠. 필리처상도 받고 각종 상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필리처상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필리처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언론 기자, 신문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필리처상을 받았다 하면 주로 기사나 아니면 뉴스 사진, 보도 사진 이런 사진전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의 바로 미국 문학 분야가 있는데 이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필리처상을 받으신 분이 2020년에 김경훈이라는 기자가 일본의 노인 럭비팀 사진으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해밍웨이 하면 로스트 제너레이션 작가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로스트 제너레이션 도대체 무슨 뜻이고 뭐냐? 이 말은 처음에 해밍웨이가 한 게 아니에요. 해밍웨이가 파리에 있을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맨날 거짓말하고 부인한테는 나 점심 약속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가서 룩상부르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룩상부르 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식당이 없어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서 너무 좋다라는 회고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아까 얘기한 피츠제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가 있습니다.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는 해밍웨이에게 너네 집에서 가까우니까 넌 아무 때고 여기에 오후에 들려서 쉬었다 가도 돼 라고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집에 들려서 거기에는 항상 먹을 것들이 많고 많은 예술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주 들려서 거트루드 스타인의 총애를 받으면서 작가로 성공하게 된 분이 해밍웨이인데요. 이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가 자동차 수리를 맡기러 갔다가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 단어가 이제 해밍웨이가 작품에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는 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온 우리 젊은 세대들 모두가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참전했고요.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정말 중상을 입습니다. 이게 포탄 파편만 237개가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파편을 많이 맞은 거고요. 이탈리아로 옮겨져서 바로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몸을 추스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특파원으로 이제 파리로 간 경우거든요. 우리는 제가 1차 세계대전에 무기들 비교하고 사람들 얼마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전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이 트라우마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파티 즐기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날마다 축제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미국의 재즈 에이지가 되는데요.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여러분들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1920년대에 파리로 돌아가서 해밍웨이도 만나고 피츠제럴드도 만나고 거트루드 스타인도 만납니다. 날마다 파티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해밍웨이는 이때의 파리 생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해밍웨이가 죽고 나서 발표된 책이고요. 써놓긴 했지만 그때까지 젊은 시절 파리에 가고 그 이후 한 번도 파리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고한 책이 파리는 날마다 축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해밍웨이가 힘들었던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리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게 이유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터를 본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날마다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미드나잇 인 파리도 보면 해밍웨이가 술 마시고 있는 장면만 나옵니다. 위스키를 매일
하루에 한 병씩 마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처벌받은 기록이 32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불면증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불을 끄면 잠을 잘 수 없어서 해밍웨이는 괴로워하고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년이 되어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치료냐? 바로 전기 충격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치료인데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치료가 이 치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 충격기로 일주일간 치료를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엽총으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전쟁에 전 참여하진 않았지만 영화로 그런 다큐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양상은 그 전에 보였던 뭐 남북전쟁이나 미국의 그런 독립전쟁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잠깐 사이에 다 그냥 죽어나가는 이런 정말 살벌한 전투이고, 내가 왜 참여했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전쟁이 오게 되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정의도 없고 도대체 그냥 시킨 대로 하라긴 하는데, 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살아남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고, 해밍웨이 역시 그런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잃어버린 세대는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돼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바로 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일본은 버블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장기 침체 기간을 겪고 일자리도 없이 또 내몰린 그런 상황을 바로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두 나라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있었던 이 파리 생활, 이때의 생활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히트친 작품이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스페인 투 구경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작품이 바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입니다. 파리에는 해밍웨이와 관련된 명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룩상부르 공원, 여기는 해밍웨이 집에서 가깝고요. 룩상부르 공원 안에 벤치에서 주로 많이 쉬었고, 그 옆에 있는 룩상부르 박물관, 지금 미술관, 이곳이 해밍웨이가 자주 갔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되게 그림을 한 사람의 그림을 맨날 앞에 가서 서서 봤대요.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바로 세잔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잔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인상주의 화가긴 하지만 세잔의 그림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 군더더기 다 빼고 진솔하게, 그런 사과, 자기만의 그런 작품, 단순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의 액기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리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세잔의 이 그림을 보고 나도 그래서 작품을 쓸 때 엑기스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one true sentence, 진짜 딱 한 문장,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여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룩상부르 공원에서 세느강 쪽으로 가다 보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중고 대여 서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밍웨이가 책을 많이 빌려서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림이 나오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떠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 어머니와 안 맞았어요. 어머니와 너무너무 안 맞습니다. 아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 발표했을 때 어머니가 내 아들이지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사실 옆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거 여자애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요. 바로 해밍웨이입니다.
어머니는 해밍웨이가 꽤 그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여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 정체성이 힘들어했던 그런 어렸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대신 해밍웨이는 아버지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캠핑하고 낚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아빠와 굉장히 좋았는데 어머니와는 사이가 무척 안 좋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좀 전전하기도 했어요. 해밍웨이가 그리는 남성상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해밍웨이 운동 굉장히 좋아했어요. 복싱 선수 출신이었고요. 파리에 있을 때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알바를 해야 돼. 어떤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복싱 선수였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 스파링 파트너. 요거 알바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주는 거 이런 걸로 알바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남성적이고 운동 좋아하고 뭐 사냥하고 낚시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상은 작품 속에서 그렇게 남자다운 남자로 나오고요. 여자는 또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은 비난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해밍웨이가 그렇게 진짜 운동을 좋아했습니까? 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스 이 작품을 보시면 거기서도 네, 권투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겠죠. 제가 아까 파편이 굉장히 많이 파편이 튀었다고 했는데 사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왜 구급차 운전병으로 갑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싱을 하다가 눈을 좀 다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네,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자 네,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가게 되죠. 또 수렵 여행하다 사고 당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2번이나 비행기에서 추락사고 당해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또 청새치 잡다가 상어가 나타나서 총을 쐈는데 하필 그 총알이 튕겨가지고 총상을 입어서 다리에 다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다쳤고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밍웨이의 첫사랑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때 다쳤을 때 병원에서 자기를 케어해주던 간호사 아그네스가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를 모델로 해서 작품을 쓴 게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작품입니다. 또 아그네스한테 뭐 청혼도 하고 했지만 네, 바로 거절당하고 아그네스는 딴 남자랑 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아그네스 굉장히 연상이에요. 17살이고요. 첫 번째 부인을 만나는데요. 첫 번째 부인 8살 연상이에요. 이렇게 좀 그래서 연상의 여자들과 많이 만나고 또 돈 많은 여자들과 많이 만나서 사실 해밍웨이가 이것 때문에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자그마치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것도 스캔들도 엄청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부인과 이제 파리 생활을 한 것이 첫 번째 부인이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인인 헤들리와 사이 좋았었는데 아들도 낳고 너무 좋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헤들리가 네, 터트립니다. 해밍웨이가 그동안 써왔던 모든 원고를 가방에다 넣은 걸 헤들리가 들고 해밍웨이를 찾으러 가다가 가방을 분실합니다. 해밍웨이는 정말 멘붕이 와서 집에 가서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원고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집에 갔더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가방에 다 가지고 부인이 오다가 이런 사고를 네,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밍웨이 점점 힘들어하고 자살충동도 사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인과는 별로 안 좋게 끝났고요. 두 번째 부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홀린 파이퍼 4살 연상이고요. 세 번째 부인은 마사게론인데 사실 마사게론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취재를 가서 중국도 가서 장제스 부부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부인이 메리 웰스인데요. 이때 쿠바에서 살게 되는데 쿠바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밍웨이 하면 쿠바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쿠바의 집에서는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엄청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 중에서는 다지층 고양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양이 다리가 발꼬락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발꼬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좀 많이 있는 특이한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다지층 고양이를 그래서 해밍웨이 고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불같아서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쿠바에서는 정말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곳에 집을 지었는데 핑카 히비아라고 집을 짓고요. 이름은 전망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림의 화면에 보시는 집이 바로 해밍웨이의 집입니다. 네, 해밍웨이가 가장 오래 살았고 노인과 바다를 쓴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왜 쿠바를 선택했을까요? 네, 해밍웨이가 제일 사랑한 나라라서 이제 나중에 제일 사랑했겠지만 그 전까지 제일 사랑한 곳은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전쟁 통해 다른 나라들도 전쟁 많이 하고 했었지만 스페인은 세계대전 참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인들 막 이제 특히 막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해밍웨이를 내쫓게 되고요. 해밍웨이는 그러면 스페인이랑 가장 비슷한 나라 거기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식민지고요. 도로 곳곳에는 아직도 스페인의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쿠바를 여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해밍웨이를 보러 가는 그런 여행을 많이 합니다. 해밍웨이가 묵었던 호텔, 암보스 문도스 호텔, 여기에 그 중에서도 511호실 지금도 비어 있고 해밍웨이를 위해서 전시들이 좀 되어 있는 방인데요. 이곳에서 7년 동안 묵었고요. 이곳은 사람들이 해밍웨이가 묵었던 호텔이니까 여기서 쿠바에 가면 이 호텔에서 자겠다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해밍웨이 술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술집이 두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첫 번째는 엘 플로리디타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라 보데기타라는 곳인데요. 해밍웨이는 항상 이런 말 했어요. 내 모히또는 라 보데기타에 있고 내 다이키리는 엘 플로리디타에 있다 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맨날 술을 먹었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마셨던 그 술 나도 한번 한 모금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 줄 서서 해밍웨이 술을 맛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히또 여러분 한 잔, 오늘 밤에 한번 한 잔 드셔보세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을 겁니다. 쿠바 사람들은 해밍웨이를 파파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존경했고 좋아했고 해밍웨이 이 별명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부자 친구들을 데려다가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서 해밍웨이 낚시데이가 매년 열립니다. 그리고 이 해밍웨이 낚시데이에서 카스트로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같이 해밍웨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쿠바에 있는 레스토랑에 이런데 그냥 기념사진 같은 걸로 같이 많이 나와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쿠바 아바나의 멋진 사진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바나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은 산타마리아 해변인데요. 여기는 산타마리아 해변은 아니고요. 근처에 이런 길들을 제가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코이마르예요. 이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됐던 그런 곳인데 아주 작은 어촌마을. 근데 바다에 좋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쿠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요. 이곳은 꼭 들리죠. 쿠바 혁명 광장이에요. 그리고 호세 마르티 기념관, 요거는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다 여기 와서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쿠바의 건물들 사진을 보면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태양의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색감들이 너무 예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올드카예요. 올드카의 색깔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화려합니다. 도대체 이 차들은 언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아직까지 저렇게 굴러다니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과 수교를 단절하고 미국차 수입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들어와 있었던 오래된 1940년대에 쓰던 생산된 차들을 지금도 수리해서 예쁘게 색깔 칠해서 관광차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 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차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택시나 건물이나 주변 곳곳이 색깔이 정말 화려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해밍웨이가 제일 사랑했던 나라는 스페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산페르멘 축제, 이게 매년 열리는데 여기에 해밍웨이가 매년 가서 정말 응원을 엄청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산페르멘 축제를 전 세계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영화에서 혹시 보셨나요? 톰 크루즈 나오는 나이트 앤 데이라는 영화인데요. 갑자기 소떼들이 막 몰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도망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의 옷 입은 걸 보니까, 드레스 코드를 보니까 다 흰 바지에 흰 셔츠에 여기 이제 빨강 손수건을 묶고 소들이 몰려오면 막 도망가는. 네, 이게 바로 엘 엔시에로라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네, 스페인은 매우 덥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고 또 중간에 점심에 시에스타가 있죠.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이 엘 엔시에로는 아침 8시에 시작해요. 성당 근처에서 일제히 소를 풀어가지고 투장으로 소들을 몰아서 가게 하는데요. 뭐 소요 시간은 5분 정도 되는데요. 정말 다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구급차가 대기 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나이트 앤 데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네, 잊지 마시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엘 엔시에로였습니다. 네,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리로 다시 가볼게요. 이 중고 대여 서점은요, 바로 해밍웨이가 보증금을 내고 책을 빌리는 곳인데요. 돈이 없어서 주머니에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네, 서성이고 책만 구경하고 있는 것을 이 서점의 주인이 실비아 비치가 해밍웨이에게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한 것이 인연이 돼서 그 뒤로 계속 책을 서로 빌리고 네,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렇게 가난한데 무슨 도움을, 네, 금방, 네, 책 써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네, 파리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 해밍웨이가 네, 바로 미군들을 이끌고 이곳을 먼저 구해주세요 한 곳이 바로 이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온전히 살릴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 서점에는 파리 예술가들의 은신처예요. 그래서 이곳에 은신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서점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실비아 비치가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냥 서점 곳곳에 소파 같은 것도 그냥 놔주고 해서 여기서 먹고 자도 된다. 대신 하루에 2시간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자서전 한 페이지 이걸 꼭 써서 내라, 이렇게 조건은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그곳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밍웨이는 주로 어떤 책을 빌려 읽었을까요? 해밍웨이가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좋아했던 작가인데 제임스 조이스예요. 사실 제임스 조이스가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걸 유리창 너머로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책도 톨스토이, 로렌스 책을 많이 빌려서 봤고요. 영화에서도 이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서점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로맨스 영화 좋아하신다면 Before Sunset 요 영화 보시면 네, 거기서 만나죠. 그리고 Midnight in Paris, 아까 이거 했었는데 이때 그 서점 주인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네, 이 서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해밍웨이가 살았던 여행지 구경했고요. 해밍웨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해밍웨이가 가장 말하기 싫었고 힘들었던 그 파리 생활, 파리의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이제 무버블 피스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파리는 날마다 축제로 번역됐는데요. 그래도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건 행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노인과 바다 어떤 스타일의 어떤 책이길래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